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에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의 생산은 늘어났는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은 오히려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개발 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 요구를 수용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겠고요. 요즘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주택 건설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특히 빌라 건축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5월 9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오늘은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박세훈 작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빌라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 뉴스도 좀 들어보죠. 김현우 소장님. 네. 어느 정도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인허가 물량을 작년 1분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주택 인허가 물량이 한 23% 정도, 4분의 1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뭐 지역으로 나눠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14%, 뭐 지방은 28%. 그러니까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아파트하고 비아파트로 나눠보면 아파트는 20% 그리고 비아파트는 40%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예. 인허가 물량뿐만 아니라 인허가를 받아놓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 물량도 크게 줄어들었는데 전체 주택은 작년 1분기 대비 전국이 20% 줄어들었고요. 이것도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을 나눠보면 착공은 뭐 수도권이 28% 줄어들었는데 지방이 10% 감소를 했습니다. 일단 인허가하고 착공 물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건 앞으로 이제 2년, 짧게는 2년에서 뭐 길게는 5년 뒤에 입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평소보다 귀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새로 예. 짓는 집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주택 시장이 불안하게 될 수 있으니 정부에서도 각종 대책을 내놓고는 있어요. 공급 좀 해라. 그런데 약발이 잘 듣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주택 수요가 아파트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뭐 빌라라든가 이런 곳에 주택 공급을 좀 늘려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예. 빌라를 건축할 땐 가구당 7,500만 원을 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지원책도 지난 10월에 나왔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빌라 지어봐야 안 팔리니까 안 짓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빌라를 지으면 이거는 사시는 분이 직접 거주하시거나 네. 아니면 그냥 전세 세를 놓지요라고 주거나, 예. 하는데 전세를 못 놓게 됐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빌라 전세는 불안해서 못 들어가는 게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러자니 빌라를 구입하는 분도 자기 돈이 꽤 있어야 되거나 은행 맞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뭐 은행 대출도 DSR이니 뭐니 하면서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나오기가 어렵죠. 이래저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그럼 뭐 금리도 지금 높고 공사비도 크게 올라서 사업성도 떨어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빌라는 분양하게 되면 그 건축비 뭐 분양가의 대부분을 이제 보통 새로 분양 받으신 분들이 전세 세입자를 끼고 들어가면서 거의 뭐 갭을 적게 해서 들어가는 구조였는데 예. 지금은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 전세만 빌라만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다 보니 사실 공시가의 126%를 넘어가면 이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거든요. 이게 공식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그거 넘는 금액은 뭐 월세 혹은 반전세 이런 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목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빌라를 분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뭐 상대적으로 어쨌든 아파트보다는 사업 규모도 적고 속도도 좀 빠른 빌라는 지역에 따라서 지을 법도 한데 더 큰 비율로 크게 감소를 하고 있는 건 재개발 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이 권리 산정 기준일 이것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 시작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새 아파트에 입주권을 받게 되죠. 예. 기본적으로는 한 개의 주택 갖고 있었으면 뭐 한 개의 입주권 받을 수 있는 게 기본적인데 그러니까 허물고 여러 세대로 쪼개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투기적으로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특정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 이후로 새로 건물 짓고 막 지분 쪼개는 건 안 돼라고 이렇게
정해놓는 게 바로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날짜 이후에 주택을 새로 건설해서 한 개의 세대가 뭐 5개로 쪼개진다 이런 거는 몇 개로 쪼개졌는지에 상관없이 그냥 현금으로 청산을 해주거든요. 입주권이 현금 아니라. 청산이 되면 큰 손해를 본다면서요? 엄청나게 큰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한 주택 갖고 있었을 때는 재개발 이후에 뭐 가격이 많이 오를 걸 기대할 수 있는데 현금 청산 시에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세만도 못하게 받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게 정비 사업별로 다릅니다. 뭐 대규모 재개발이냐, 뭐 소규모 재개발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데 뭐 대규모 재개발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런데 서울에서 추진하는 뭐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처럼 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빨리빨리 짓는 거 이렇게 짧은 경우에는 피해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냥 우리 집이 낡아서 허물고 새 빌라를 짓자. 그래서 허물고 새 빌라 짓고 있는데 다 지어지기 전에 만약에 이 지역이 재개발로 결정돼서 권리산정 기준이 나온다. 그러면 그 집은 그냥 현금 청산 대상이거든요. 나는 모르고 집을 짓고 착공해서 이제 집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마을 주민들이 우리 여기 이 지역 재개발합시다라고 결정해서 해버리면 나는 졸지에 투기꾼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왜 당신 집 낡았다고 한 이유로 왜 부수고 쪼개고 있어 왜? 그렇죠. 이게 이런-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게 건축이 시작된 시점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 이 지역 재개발될 줄 몰랐다. 그리고 건축 시작했다. 이럴 수가 있는데 건축 시작 시점을 따지면 근데 처음 등기가 되는 보존 등기. 그러니까 집이 새로 지어지게 되면 마치 사람으로 따지자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처음에 등기가 되는 그 시점이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에 있으면 그냥 현금 청산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재개발 지역이 언제 확정될지 알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1차 후보지 21개, 2차 후보지 25개가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확정이 되기도 전에 이미 권리산정 기준일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 지역들이 전부 다 그러면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이 추진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후보지라고 쫙 해놓고 권리산정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여기는 앞으로 재개발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지역에선 투기하지 말아라. 라는 차원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새로 빌라 짓고 그러지 말아라. 낡은 맞습니다. 집도 그대로 그냥 무너지도록 두세요. 네, 괜히 여기 투기꾼 들어와서 세대 쪼개봐야 입주권 하나도 못 받으니까 그런 짓 하지 마세요였는데 그러다 보니 집이 낡아도 내가 여기를 새로 지었다가 괜히 이 지역이 재개발로 확정이 돼버리면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정비사업 후보지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 그 말인즉슨 노후가 된 지역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지역에서는 오히려 집이 낡았어도 섣불리 새 집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빨리빨리 그럼 밀고 아파트로 지으면 또 괜찮은데 그게 또 이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또 없어지다가 그러면 그렇죠. 집만 못 짓고 세월만 가고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뭐 시장이 뜨거웠을 때는 물론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규제이긴 한데 이게 이 착공 시점이 아니라 보존 등기 시점이니까 억울한 피해자도 나올 수 있고 또 이게 빌라 공급을 막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해서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뭐 무슨 사연인지 사연은 있겠습니다만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거는 건축허가 다 받고 하는 걸 텐데 네. 구청으로부터 그렇죠. 그거는 집이 지어졌다고 가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네요. 그게 저도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재개발 이야기 나누면 나오고 있으면 그럼 얼른 빨리 집 부셔야 되겠다 해서 부셔버리면 어떡하냐. 네. 그 사람 막기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는 있을 수 있겠는데 네.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근본적으로는 재개발 지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를 나눠줄 때의 기준이 그냥 땅 지분대로 나눠주면 현금 예. 청산을 하든 뭘 하든 관계가 없는데 네. 이게 땅 지분대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세대수 세대로. 머릿수대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런 문제도 생기고 예전에는 재개발을 하고 나면 그냥 무조건 다 돈이 되는 거니까 아유 됐어요 뭐 어떻게 나누든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넘어갔던 이 제도가 네. 하나하나 이제 치열하게 따지게 되니까 다 불만거리도 되고 그러네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 빌라가 이래저래 다 안 지어지고 있고 네. 이 여파가 나중에 2, 3년 후에는 올 거다. 네, 그런 얘기네요. 자, 박세훈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하고 공동으로 전투기 만드는 사업을 진행 중인 모양인데 네. 예, 합작 내지는 동업하는 거니까 돈을 좀 반반씩 내야 되는데 원래 내도록 되어 있던 돈을 인도네시아가 못 내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이게? 한국형 전투기 사업인데요. 우리 기술로 스텔스 기능, 그러니까 적군의 레이더에 안 잡히게 하는 스텔스 기능도 좀 장착을 하고 예. 초음속, 그러니까 진짜 빠른 전투기를 만들어 보자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 사업의 시작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당시 우리도 전투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다가 2010년쯤 가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사업 시작하던 시기에 이걸 우리가 혼자서 개발하는 건 도저히 무리다. 들어가는 비용도 그렇고 돈 많이 써서 생산해도 그게 수출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다른 나라랑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네. 당시에 그럼 우리랑 같이 개발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라고 하니까 터키랑 인도네시아가 손을 들었어요. 아, 우리도 혼자는 못하겠다. 네. 한국이랑 손잡아 보자. 그렇습니다. 마침 우리도 그 생각이 있었어. 그렇죠. 협상을 해보니까 터키 쪽에서는 바라는 게 너무 많았고 근데 인도네시아와는 협상이 잘 돼서 2016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는데 예. 지금은 시제기들 그러니까 시험용 비행기들이 이미 나와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6년쯤 되면 양산이 되는 걸로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도네시아가 당초에 계약을 깨는 겁니까, 그럼? 그렇게 볼 수 있죠. 원래는 1조 6천억 원 정도를 내는 걸로 얘기가 됐었어요. 인도네시아가. 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8조 원이 조금 넘는데 그중에 20%인 1조 6천억 원을 인도네시아가 부담을 하기로 했거든요. 8대 2로 우리나라가 많이 부담하기로 처음부터 시작한 사업이군요. 그렇습니다. 대신 인도네시아는 10년간 할부 개념으로 돈을 내는 거였는데 돈 내는 대가로 나중에 개발이 다 돼서 양산이 되면 인도네시아의 시제기 그러니까 시험용 비행기 한 대를 주기로 했고요. 돈 낸 만큼의 기술 이전도 해주기로 했고요. 20%만. 네. 나중에 전투기가 양산이 되면 48대를 인도네시아가 사는 걸로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인도네시아가 아니 우리 1조 6천억 원을 다 못 내겠다. 우리는 이 중에 6천억 원만 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전투기가 미분양이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어. 근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지난 8년간 낸 돈이 대략 4천억 원이거든요. 할부금을 제때제때 안 냈어요. 중도금이요, 중도금. 네. 중도금을 근데 이제 경제 사정이 안 좋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돈을 못 내니까 팝유로 혹시 현물로 대신하면 안 되냐라는 제안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2년간 2천억 원, 1년에 1천억 원씩 내고 말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 정부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게 어제 나온 뉴스이고요. 그럼 남는 전투기 다른 곳에 분양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돈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냥 다 가져가든가. 예, 그 최종 결정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 하게 될 텐데 아마도 어제 나온 내용에서 크게 달라질 건 지금은 없어 보이고요. 조금 전에 질문을 했던 게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돈 안 내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느냐. 네. 이 분담금이 8조 원 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공사비는 공사비랍니다. 전투기 비용이 8조 원. 예. 예. 60%는 정부가 내고 20%는 전투기 만드는 우리나라 회사가 내기로 돼 있었거든요. 예. 나머지 20%는 인도네시아가 내고요. 그러니 한국 정부랑 전투기 만드는 회사가 각자 이제 돈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요즘 가뜩이나 세금이 덜 거쳐서 정부가 쓸 돈이 모자란데 이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올지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제 안 나왔어요. 다만 분담금을 납부하면 주기로 했던 시제기는 아까 시험용 비행기요. 줄지 말지를 다시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기술 이전 규모도 분담금 수준에 맞춰 조절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근데 지난 1월에 전투기 개발에 참여했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자료를 유출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지금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측이 또다시 분담금 납부를 미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죠. 네.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는 만약에 혹시 또 신뢰가 깨지면 그 상황에 따라 대응을 하긴 할 건데 다만 공동 개발은 계속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참 동업이 어려워요, 그죠? 쉽지 않죠.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도 사정이 있겠죠. 뭐 그러니까 못 사겠다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이렇게 되면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인도네시아에 귀책 사유가 있네요 하고 네. 끊어버리면 그만인데 계속 공동 개발은 계속 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하고 너무 이렇게 섭섭한 관계 되면 안 돼. 그렇죠. 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겁니다. 일단은 이게 만약에 개인 간의 계약이면 계약 위반 사항이니까 위약금 물게 하든지 못 내겠다고 하면 아니면 법원으로 달려가서 소송이라도 해볼 텐데 예. 이게 국가 간의 계약은 쉽지가 않잖아요. 당장 어디에 고발할 곳도 없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방위 산업의 꽤 큰 고객이거든요. 그동안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사갔던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전투기가 양산이 되면 48대를 인도네시아가 사기로 했는데 통상 전투기를 다른 나라랑 공동으로 개발을 하면 개발에 참여한 나라가 해당 전투기를 사가기 때문에 처음에 양산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하고 전투기 제작 비용이 내려가면서 시장 경쟁력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아파트 선분양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또 인도네시아가 나중에 가서 우리가 또 돈이 없어서 전투기를 못 살 것 같아라고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 현재로서는 인도네시아가 사기로 한 전투기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한국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지금 경제 협력을 꽤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장이라는 점도 있어서 그러니 인도네시아한테 딱 잘라서 이 사업에 손 떼세요라고 하기는 힘들다라는 게 어제 나온 정부의 답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투기 사가겠다는 고객이 돈이 모자라요. 네. 하는 상황. 그렇습니다. 이런 일도 이 업계에서는 벌어지고 있군요. 네.
자, 다른 뉴스로 좀 넘어가 보죠.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전망치를 높일까 하는 고민 중이라고는 하는데 또 항상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체감 경기는 항상 안 좋다. 뭐 그래서 중소기업은 더 어렵고 뭐 대기업만 나아졌나 보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전반적으로는 항상 그렇기는 해요. 요즘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경기 회복의 양극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GDP하고 유사하게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생산이 늘었는지 뭐 줄었는지 이게 보는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네. 지난주 이제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제조 대기업하고 이제 제조 중소기업만 이제 발라서 이렇게 쪼개서 봤더니 대기업의 생산은 1년 전에 비해서 8% 가까이 늘었는데 중소기업은 2%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조업 전체로 보면 1년 전에 비해서 6% 늘었는데 이 기업 덩치에 따라서 이렇게 쪼개서 봤더니 전체 기업의 99%인 중소기업은 생산이 늘기는커녕 줄었으니까 경기 반등을 체감하기 어려웠던 거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죠. 예. 이게 모두가 같이 먹고 살기 힘들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나만 먹고 살기 힘들면 더 고달프게 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부터 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생산이 계속 정체 내지는 감소를 하다가 지난해 3분기부터 이게 좀 정반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때부터 대기업은 올라가고 중소기업은 계속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이때가 이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서서히 반등하고 우리나라 수출 지표도 개선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뭐 대기업 수출이라도 잘 됐으면 다행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수출이 좀 되고 생산이 좀 되고 GDP가 늘어나는 게 이제 대기업 쪽에만 좋아져서 그렇지 아직 중소기업은 멀었나 봐요. 오히려 더 네. 나쁘네요. 그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런 지표를 좀 뜯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이제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과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다 좋은 거냐, 일부만 좋은 거냐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지난 이제 1분기 제조업 생산이 6% 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빼고 보면 오히려 1년 전보다 1% 넘게 감소했거든요. 그리고 1분기 수출도 뭐 작년보다 8.3% 증가했는데 또 반도체 빼고 보면 1.6%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최근 깜짝 성장쇼가 사실상 이제 반도체 한 업종의 동무대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이제 수출 실적에서 이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거의 한 20%에서 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최근 2년 사이엔 지금 최대치까지 20% 넘게 좀 올라간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금 한 6, 7%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이 반도체의 나홀로 호황이 이제 경기 지표만 반짝 개선하는 이 착시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만 좋아요 이런 얘기네요. 요약하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이제 반도체 업종이 다른 업종이나 중소기업의 이제 생산 고용 늘리는 내수 소비를 늘리는 이제 이 낙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공장만 네. 잘 돌아가고 마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장치 산업 특성이 좀 뭐, 워낙 그렇고 부품 소재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둘만 좋은 게 다른 업종과 다른 이제 중소기업들이나 뭐 고용도 많이 늘어나고 뭐 이런 좀 낙수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예. 그렇지도 않더라. 근데 또 문제는 최근에 이제 HBM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AI 이제 칩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해서 요거 요즘 우리나라가 기술도 선도하고 있고 잘 팔아요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런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 많이 팔수록 결국엔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랑 지표 경기가 굉장히 괴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더 비싼 거 판다고 고용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고용이 안 늘면 소비도 안 늘어나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체감 경기는 더 나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좀 경기 좀 좋아지고 GDP도 성장을 좀 한다는데 내 피부에는 왜 하나도 안 와닿냐라는 네. 느낌은 매우 자연스러우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맞아. 그래서 삼성전자와 우리 현대차가 대표적인 우리나라 대기업인데 네. 둘 중에 하나만 잘 되게 해주마, 뭘 잘 되게 해줄까라고 신이 물어보면 우리나라는 단연 현대차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네, 그게 네. 뭐 거기 경영진이 더 예뻐서도 아니고 뭐 더 기여해서도 아닌데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산업에 대한 맞습니다. 파급 효과. 네. 현대차가 잘 되면 현대차 혼자 잘 될 수는 없고 네. 워낙 다양한 부품들 만드는 중소기업들로 가득 차니까 맞습니다. 낙수 효과가 없을 수가 없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는 혼자 잘 될 수도 있다. 이게 그렇습니다. 업종 특성상 네. 그런 얘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괜찮고 이 돈 다 들어오면 뭐 전반적으로 경기는 살아납니다라고 하는 게 아직 정부의 판단이라는 얘기죠. 네, 일단은 이제
긍정 회로를 좀 돌리고 싶은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정부 입장이. 그러니까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달 말에 이제 엇갈린 두 가지 경제 지표를 두고 좀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GDP가 너무 좋게 나와서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이제 2배 넘게 나왔으니까 이거 왜 이런 거야? 그런데 딱 닷새 만에 비슷한 지표인 이제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는데 이건 또 부진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 대체적인 이제 시장의 반응은 야 GDP가 좀 이상한 거고 산업활동 동향이 지금 경기 상황하고는 더 잘 맞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 질문을 하니까 정부가 어떤 설명을 내놨냐면 GDP는 전수조사고 산업활동 동향은 표본조사라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GDP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산업활동 동향 역시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 GDP에서 확인된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는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늘고는 있으니까 네.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당장 23일에 한국은행이 이제 수정 경제 전망 내놔야 되고요. 다음 달에 이제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통해서 이제 수정한 전망치를 내놓을 텐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 그렇습니다. 수정안. 네. 그럼 이제 이때 올리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고 얼마로 올릴 것이냐의 문제만 남았다 이런 게 이제 공공연하게 지금 정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럼 이제 지금 같은 반쪽짜리 성장이라면 결국 생산 수출이 뭐 늘어나서 고용 소비도 늘고 이게 다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이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는 힘들다는 건데 이런 지표만 보고 지나치게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이걸 반영해서 또 경제 정책을 수립했다가 자충수를 두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들 호주머니에는 돈이 안 돈다. 네. 그 얘기군요. 호주머니에 돈이 돌려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 생각해 보면 건설 경기 나아지는 거. 네네. 그게 되게 체감은 많이 되는데 네. 또 이제 이게 나아지면 뭐 쭉 건설로만 한국 경제 이익도 끌고 가는 거 아니냐 또 그래도 또 혼내시고 네. 그래서 아무튼 아직은 좀 불균형한 성장인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 맞습니다. 네. 박 작가님이 뉴스 하나만 좀 짧게 더 전해주시죠. 예. 3월 경상수지가 발표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좀 전에도 수출 잘 됐다 그동안 1분기에는 그 얘기 전해주셨으니까 아마 경상수지가 흑자 폭이 조금 좀 늘어났을 것 같기는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숫자가 나왔어요? 69억 달러 흑자 기록했습니다. 대략 한 9조 원쯤 되는 거고요. 이게 작년 5월 이후 11달째 흑자입니다. 흑자 규모도 2월보다 조금 더 커졌고요. 11개월째 경상수지 흑자. 그렇습니다. 조금 예. 전에 서원영 크리에이터가 전해주셨듯이 우리 경제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반도체 만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좋은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네. 반도체 수출이 역시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와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잘 됐습니다. 다만 수입은 좀 줄었는데 이게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입액은 줄어들고 수출액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는 되는 거죠. 다만 거의 매달 적자를 보는 여행수지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달에도 적자가 났습니다. 들어오는 관광객보다는 우리가 해외 여행 많이 간다. 그렇습니다. 그 규모는 좀 줄긴 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GDP가 잘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해외 나가서 쓰는 돈도 다 우리 GDP로 잡혀서 그렇다면서요. 예, 그러는 바람에 그렇다는 건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잘 나가는 바람에 생긴 일이지만 또 그거 없다고 그거 없다고 생각하면 더 난리가 나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수출 호조에 11월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게 언제부터 계속 흑자예요? 그럼 작년 5월 이후. 5월부터 예. 한동안 한 1년 정도 계속 적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었는데 네, 다행히 그 환율에는 좀 도움이 되겠네요. 이렇게 도움이 흑자폭이 되죠. 늘어나면.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죠. 박세훈 작가, 서원영 크리에이터,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두 모여서 경제 뉴스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뵙죠. 저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